그래서 조금 응용 심화에 있는 문제를 조금 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적은 없지만 지난번에 이제 타 심화반 주간 모의고사에 나왔다고 하면서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래서 뭐 아예 땡판 모르실 것 같진 않고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키워드는 정의에 나와야 될 키워드는 뭐 한 장의 캔버스 안에다가 뭐 쭉쭉쭉쭉 하고 마지막 단어는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도 그려주고 개념도 서브노트에 있으니까 그대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ITIL 3.0과 4.0의 비교인데 일단 ITIL 4.0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치를 생산한다는 내용이랑 그 SVC랑 SVS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프로세스 중심이었다면 프랙티스 중심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에자일이 이제 포함됐죠. 요런 거를 꼭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를 할 때. ITIL은 전통적인 방법론에 적용이 되고 4.0은 에자일에 적용이 된다. ITIL은 라이프 사이클 기반이라면, 3.0은 라이프 사이클 기반이라면 4.0은 가치 생산, 이런 거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3단락에다가는 SVS나 SVC를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에서의 제일 중요한 게 그 두 개니까 그걸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ISO 21500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막 헷갈려 했어요. 이거 숫자를. 이거 오늘 42010으로 쓰신 분이 한 3명인가 있어요. 42010. 420, 이거 이따 하고 ISO 21500 같은 경우는 이거 기출이죠. 130회인가? 130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그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뭐 5개의 그룹과 10대 주제 영역 그리고 학계 실통종 그리고 5개랑 아무튼 10가지 주제 영역 10가지 그 마지막 3단락은 PMBOK랑 비교하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나 생각 들고 요거는 꼭 합해 주시고 막 BCP 쓰고 막 난리 났어요. 막 어떤 분은 거버넌스 썼던데 거버넌스가 뭐지? 거버넌스가 38500, 38500 쓰시고 뭐 어떤 분은 22301 BCP 쓰고 막 별별 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WBS의 구성 요소와 작성 원칙. 이게 제가 아까 많은 분들한테 이제 답안지 보시면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이렇게 하면은 개념도 그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개념 쓰는 데다가 여기다가 개념도 간단하게 그려주고 여기다가 개념 한 4줄로 쓰고 이렇게 해서 좀 개념도도 좀 넣어주시면은 조금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답도 조금 더 그래도 좀 너무 똑같은 틀로 계속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조금 바꿔주는 거죠, 답을. 그래서 개념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성 요소에 이게 한글로 쓰면 눈에 진짜 안 띄어요. 워킹 패키지랑 플래닝 패키지를 한글로 써놓으면 진짜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두 개는 반드시 써주시고, 그리고 작성 원칙에 MEC 100%뭐 관리 가능한 크기, 뭐 1에서 4레벨 이런 거 언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개념 1단락, 구성 요소 2단락에 가, 작성 원칙 2단락에 나, 3단락에다가는 뭐 WBS가 어디에서 활용되는지랑 아니면 뭐 롤링 웨이브 이런 거 언급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럼반, 문제 스프린트 1이었으면 스크럼을 물어봤거나, 한반을 물어봤거나, XP를 물어봤겠죠. 근데 이제는 그 스프린트 2니까 같이 묶어갖고 내봤고, 스크럼반이면 스크럼과 kanban의 장점을 조합했다. 그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스크럼은 이제 스프린트 단위로 돌아가고, kanban은 시각화잖아요. WIP를 통한, kanban 보드와 WIP 제안을 통한 시각화. 그 두 가지를 꼭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념도에다가도 그럴싸하게 약간 스크럼 조금 그려놓고 뭐 이게 칸반 보드에서 어떻게 이게 스프린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요런 걸 좀 이렇게 두 개 다 느낌 살려갖고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 요소는 목 찾아듣기 편하죠. 이렇게 삼단표로 해가지고 여기다가는 스크럼, 여기다가는 선반해서 스크럼 하면 나와야 될 거, 뭐 프로덕트 백로그, 그 다음에 스프린트. 그다음 이거 아무도 안 쓰시죠? 왜 번다운 차트를 왜 아무도 안 쓰지 여기다가? 스크럼 하면 제일 저는 스크럼 하면 떠오르는 게 프로덕트 백로그, 스프린트, 그 다음 번다운 차트인데 번다운 차트 생각보다 많이 안 쓰더라고. 그리고 WIP 쪽에서 나와야 될 거는 kanban 보드랑 WIP 제한 이런 거 꼭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단락에다가는 뭐 린 써주신 분도 있고 린도 괜찮고 아니면 뭐 XP 같은 거 언급해 주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뭐 스케일 프롬인가? 뭐 아무튼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애자일의 방법론 이런 거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IS42001은 AI 경영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 그래서 뭐 사실은 분류 301이랑 거의 똑같은데 PDCA를 기반으로 하고 조리개지 운송계인데 거기다가 인공지능 느낌 좀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요즘에 사람들이 이거 그 심사원 자격증 교육 들으면은 줘가지고 많이 좀 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자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여기서 나와야 될 거는 한 장의 캔버스에다가 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구성 요소를 담고 이를 통해 고객 가치 창출 과정을 도식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다. 결국에는 이제 고객 가치 창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약간 막 그럴싸하게 암기는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나름 뭐 정확하게 맞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이 숫자를 엄청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집착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뭐 너무 숫자까지 정확하게 암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용만 맞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고객 채널, 고객 관계, 수익, 가치 제한, 핵심 활동, 핵심 자원, 파트너, 비용 이렇게 9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ITIL 3.0과 4.0의 비교. 3.0에서 개념에 나와야 될 단어는 요거죠. 라이프 사이클에 중점을 뒀다. ITIL은 서비스 가치 사슬에 중점을 뒀다. 3.0은 그래서 아무튼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이고 4.0은 서비스 밸류 체인이고 이 SVC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4.0에서. 3.0은 26개의 프로세스, 4.0은 34개의 프랙티스. 원칙이 3.0은 9개라고 하면 4.0은 7개. 3.0은 저는 앞이 이렇게 였던 것 같아요. 사람, 프로세스, 파트너, 제품. P가 4개다. 4.0은 4차원 모델이다. 그리고 3.0은 이 전통적인 방법론에 적합하다면 4.0은 애자일 방법론에 적합하다. 그리고 뭐 ITIL의 4.0의 7대 원칙을 써도 괜찮고 뭐 SVC, SVS 뭐 본인이 암기하신 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라고 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 다음에 ISO 21500 이거는 130회 기출문제고 ISO 21500이랑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지침 표준이죠. 그래서 요 5개의 프로세스 그룹과 여기 찾기 저는 실행이라고 외웠는데 찾기 이통종 앞은 뭐 찾기 실통종이건 찾기 이통종이건 5개 그리고 10개의 주제 그룹 그 뭐예요 맨날 강멘토님 하는 거 1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뭐지? 와 이거 기회가 안 나요. PCR 플러스 H 플러스 S인가? 뭐 그거 10개 쓰면 되죠. 마지막 단어는 국제 표준. 그래서 찾기, 실통종 5개와 통합관리, 이해관계자, 범위, 자원, 시간, 원가, 리스크, 품질, 조달, 의사소통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21,500과 PMBOK를 비교하자면 당연히 21,500은 D주르, D주리.
PMBOK는 디펙토, 그리고, 음, 요 정도면, 나머지는 그냥 뭐, 그냥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디주르냐, 디펙토냐. 그 다음에 WBS. 1교시형이니까 답을 이렇게 쓰기는 조금 애매하고, 실제로 우리가 답을 썼다고 하면 이렇게 해갖고, 이 그림을 여기다가 넣고, 개념을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 꼭 나와야 될 거는, 여기가 워크 패키지고, 아직 그러니까 분류가 되지 않은 게 플래닝 패키지다. 요 단어 두 개는 꼭 써주시고, 여기가 워크 패키지, 여기가 플래닝 패키지. 정의에 나와야 될 단어는 뭐 쭉쭉 하다가 마지막에 최소 업무 단위로 분할한 작업 분류 체계. 작업 분류 체계라고 해주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나. 그냥 구성 요소엔 컨트롤 어카운트, 워크 패키지, 플래닝 패키지, 딕셔너리, 코드 오브 어카운트. 그다음에 뭐 하나 더 하자면 뭐 RAM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작성 원칙은 요거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 가능한 크기, 토익크, 100%,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성 시 고려사항을 써도 되고, 롤링 플래닝을 써도 되고, 뭐, 3단락은 잘 아는 내용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고려사항은, 이거는 그래도 학습은 해두셔야 돼요. 이게 제가 문제는 이렇게 냈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물어본 게 2교시형으로 130, 129회인가 130회 때 되게 자세하게 WBS를 물어봐서 작성 원칙이라던가 고려사항 이런 것들을 물어봤기 때문에 학습은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크럼반이란 스크럼의 스프린트의 짧은 주기의 특성과 한반의 이 WIP, RC와의 특성을 결합한 마지막 단어. 저는 그냥 애자일 방법론이다라고 써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은근히 마지막에 애자일 방법론이다라고 단어를 마무리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프로덕트 백로그를 kanban보드를 이용하고 이거를 뭐 아무튼 스프린트 단위로 한다. 이렇게 스크럼과 kanban을 잘 조화해서 또이 스프린트가 앞에 와서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이거 한 다음에 스프린트 해도 되고 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kanban 보드와 이 스프린트 단위로 한다. 요 백로그를 기반으로 요런 단어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일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던다운 차트를 한다. 요 정도 써주면 되겠죠. 뭐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와야 될 거는 뭐 WIP 그리고 스프린트, 백로그, 던다운 차트 요 정도 그냥 키워드 그냥 꼭 프로세스가 아니어도 그냥 구성 요소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 비교로 되어 있는데 꼭 비교 아니고 다른 거 써주셔도 되고 린이라던가 아니면은 XP를 언급해 주셔도 되고 아시는 내용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SO 42001 이거는 요거죠. 조직의 상황 내에서 인공지능 관리 경영 시스템 그러니까 AIMS를 수립, 구축, 실행,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표준이다. 그래서 PDCA를 기반으로 한다. 둘도 301이랑 거의 똑같죠. 그래서 여기 조리, 계지, 운송, 해. 근데 이제 이쪽에다가 약간 이제 AI 느낌 나는 것들 살려주시면 될 것 같고 설명에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뭐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과 비교를 해놨는데 뭐 이런 거 말고 뭐 AI와 관련한 다른 표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언급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락에다가 우리 그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 29119 다시 뭐 11? 11이었나? 13이었나? 인공지능 관련한 테스트 그런 것들도 써주셔도 되고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2교시 이번에 이제 은근히 IT 경영 관련해갖고 136회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요거는 조금 이제 넓은 범위에서 어떤 환경 분석 도구 같은 것들이 있는지 조금 보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뭐 여기까지는 그냥 뭐
배경인 거고, 이 문제를 출제한 배경인 거고, 이제 물어본 거는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게 다죠.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 절차, 이게 다인 거고, 환경 분석 도구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잘 보면, 다양하게 제시하시라고 했잖아요. 다양하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수화 세대, 뭐, BCG 매트릭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는 것보다는, 도구를 그냥 많이 쓰는 거를 원하는 거겠죠. 채점자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문제에 좀 잘 맞춰가지고 답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하게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게 왜 이렇게 쓰겠어요? 그냥 환경 분석 도구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다양하게니까 이거에 맞춰서 답을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제일 이제 목차를 잡아보자면 1단락은 필요성이 제일 낫겠죠. 경영 전략을 왜 수립을 해야 된다. 필요성을 써주고 1단락에 그 다음에 2단락에다가는 절차를 쓰면 되니까 가에다가는 절차의 어떤 개념도 그림 하나 그려주고 나에다가 절차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뭐 외부 환경 분석하고 내부 환경 분석하고 전략 수립하고 뭐 CSF 도출하고 뭐 KPI를 만들어내고 뭐 그런 것들 순서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분석 도구를 다양하게니까 3단락에다가 내부 내부, 나, 외부 해서 최대한 많이 써주, 내가 알고 있는 거냐 전부 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범답안으로 하나 뽑은 게 있는데, 약간, 채점은 못했는데, 약간 한 분이 4단락에 경영, 경제성을 분석하는 도구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 내용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채점을 아직 다 못해가지고 몇 분이나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분이 풀긴 푸셨더라고요. 잘 풀었는데 되게 웃긴 게 다 풀어놓고 산수를 잘못해갖고 빼기를 잘못하셔갖고 답을 틀렸더라고. 요거는 뭐 주공정법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니까 이거는 한번 같이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이 마우스로 이거 어떻게 써야 되겠다 대체? 요거는 일단은 선행 작업을 보면은 아무튼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이게 A, B, C, D, E, F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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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네, 일단 우리가 이거를 그릴 때 요렇게 그리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 활동인 거고 활동명 뭐 A인지 B인지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L ES 맞나? ES F LS LF 여기가 활동 기간인 거고 여기가 뭐예요? 토탈 플롯 요거죠 요거 그럼 이제 시작 A는 여기가 4 얘는 B는 3 3 5 7 4 이렇게 되죠 1일 날 시작하니까 이거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1일 날 4일 걸리네 하고 여기다 5라고 쓰면 어떻게 돼? 일단 여기서부터 틀린 거죠 5가 아니죠 1일 첫날도 포함이니까 여기가 4죠 4 제일 좋은 건 그냥 요거 더하기 빼기 1. 요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한 거. 그러면은 얘가 끝나야 얘가 시작되니까 여기는 5죠. 다 시작이 아닙니다. 다음 날 시작이니까. 여기도 5. 자, 그러면 얘는 3이니까
7. 얘는 9.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D만 끝나면 얘가 시작이니까 얘가 바로 10에서 시작하겠죠? 얘 어떻게 해야 돼? 얘가 7이네? 여기다 8 쓰면 틀린 거죠. 왜냐? 얘도 끝나고 얘도 끝나야 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와야 되니까 여기가 10이 된다. 그러면 여기가 12, 얘는 16. 그럼 얘는 몇에 시작해야겠어요? 몇에? 13 하면 틀렸죠? 17이죠, 17. 얘가 끝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4 하면 20. 자, 여기까지가 전진 계산. 그럼 이제 후진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후진 계산 어떻게 가? 이게 주경로가 어떻게 돼? 제일 오래 걸리는 거, 아이고, 푸시하기가 어렵네. 요렇게 가는 게, 여기 이제 주경로잖아요. 요렇게 가는 게. 그래서 F, E, B, A. 요게 이제 주경로인 거고. 요 라인이 주경로인 거고. 자, 그럼 이제 후진 계산을 하면, 일단은 주 경로가 0인 게, 아니. 여기가 0인 게 주 경로니까, 여기는 다 0이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여기만 하면 돼, 여기만. 얘랑 C만. 여기 몇이어야 돼, 여기. 여기 몇? 얘에서 와야 되니까, 16. 하루 전날. 여기 몇일까요? 여기 어떻게 계산할까?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됩니다. 16에서 12, 요렇게 오면 돼요, 요렇게. 16에서 12 빼면 몇? 16 빼기 12는 몇? 4. 여기는, 여기는 요거 이렇게 더하면 돼요. 요거랑 더하면 14. 여기는 13. 자, 여기 몇? 그러면 6. 여기 몇? 11. 답 끝. 이게 이제 주 경로를 다 그린 거고. 자, 문제. 활동 B의 총 여유를 구하래. 얘 총 여유가 몇? 여기에 쓰는 게 총 여유라고 했잖아요. 총 여유 6일. 그 다음에 자유 여유를 구하래. 자유 여유라는 게 뭐예요? 얘가 가질 수 있는 자유 여유. 얘만 가질 수 있는. 어떻게 구할까? 요 앞에 거, 요 10에서 요걸 빼면 되죠. 그 다음에 빼기 1을 해주면 되죠. 10 빼기 7 빼기 1은 2. 자유 여유는 2다. 그러니까 왜 자유 여유라는 소리가 뭔 말인데 얘는 이틀을 늦게 여유를 갖고 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얘가 끝나는 날이 10일이니까 이 8, 9, 이 이틀 동안 지연이 돼도 상관이 없다. 자유 여유를 갖고 있다. 이런 거고. 그러면 왜 총 여유는 왜 6이냐? 이 앞에 얘가 4일의 여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4일에다가 얘가 갖고 있는 자유 여유 2일까지 합한 6일이 얘의 총 여유 기간이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C의 여유 기간을 구하라 하면은 C의 여유 기간은 며칠? 잠깐만. 아까 이거 구할 때 뭐랬어? 요거 빼기 얘 빼기 1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요거 빼기 얘 빼기 1, 4. 이 이상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나중에 돌려보세요. 요거보다 쉽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대학생 때, 학생 때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저는 이
풀이 문제를 웬만한 건 다 준비해 갔거든요. 시험 볼 때. 하지만 풀진 않았습니다. 합격할 때. 근데 준비는 다 해놨어, 준비는. 그때 못 풀어먹은 거를 아쉬워갖고 오늘 문제로 냈죠. 나는 공부했다, 이런 거 한번 보여주려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 구판. 얼마 전에 이제 카톡에다가 올렸죠. 제가 이거 구판 나왔다고. 여기서 추가된 거는 요거 소규모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 수립. 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됐죠. 왜 포함됐냐? 이제 너무 소규모 정보 시스템까지 ISMP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일정이 지연되니까 너 이거는 예외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이제 구판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거 원래 ISMP 거의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지금 올해 두 번에 안 나왔어. 게다가 이번에 딱 개정됐어. 이번에 이제 나올 타이밍 왔습니다, 이제. 반드시 좀 제대로 학습해 두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낼 때 원했던 목차는 이거 하나 갖고 사실 저는 사람들이 이걸 한 페이지 쓸 수 있을까? 이 정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요거랑 묶어서 낸 거거든요. 요거 나 이렇게 쓰시라고. 와,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한 페이지를 다 쓰신 분도 있어갖고 와,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했던 사실 목차는 1단락에다가 ISP와 ISMP의 어떤 개념, 아니면 수립 공통 가이드에 대한 개념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2단락 가에다가, 그래서 수립 검토노트에 해당하는 대상을 쓰고, 2단락 나에다가, 뭐 소규모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그냥 간단한 설명, 뭐 20억 원 미만을 한다던가, 뭐 절차가 어떻게 된다거나, 그냥 간단하게 쓰고, ISP 요거 3달러, ISMP 4달러. 뭐 이렇게 그냥 목차하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4달러가 아니라고 하면은 4달러를 내가 뭔가 쓸 게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 쓰라고 했어요. 이런 거 나오고. 그 검토 기준, 그 뭐죠? 뭐 사실 유디 그거 쓰는 게 제일 좋죠. 이제 내용을 보면 경영 전략의 정의란 뭐 기업의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뭐 경영 전략이라고 한다. 필요성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수립 단계는 뭐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전략 방향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뭐 실행을 한다. 뭐 CSF KPI를 도출한다.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앞단에서 현황을 분석하는데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한다고 했으니까 환경 분석 도구에 대해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나눠서 최대한 많이 여기는 삼단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일로 가고 설명이 일로 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를 여기다가 최대한 많이 써주시면 좋지 않나? 여기 있는 거 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최대한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막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상식 무조건 알아야 될 거 이건 너무 많다 했을 때 스텝, 패스트 이런 거는 너무 쉽잖아요. 얼마 전에 모의고사에서 스텝에서 하나 더 나간 거 뭐였죠? 스텝에다가 뭐 더 추가됐던데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뭐였더라? 스텝에서 뭐가 더 뒤에 뭐가 붙었는데? 예? 아 패스트에다가 붙은 거예요? 페스텔 나왔죠, 얼마 전에. 페스텔도 만약에 내가 공부했으면 써줬으면 됐겠죠, 여기다가. 페스텔, 파이브 포스는 다섯 개는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밸류 체인. 요 정도.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나머지는 여유 되시면 더 암기해 주시고. 내부 환경 분석에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 그리고 세븐 s 모델.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BSC, 뭐 IT BSC, 이 정도까지도 추가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수학도, 수학은 뭐, 설마 모르시는 분 없겠지? 수학이 근데 외부에 포함되나 내부에 포함되나? 전 내부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수학은 사실 다 있는 것 같아. 내부, 외부. 약간 애매한데.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요거보다는 경제성 분석 써주신 게, 제일 좋았다. 다음 이제 주공정법. 주공정법의 개념이란 프로젝트 수행 활동의 주요 경로를 기반으로 프로젝트의 요게 제일 중요한 단어죠. 최소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젝트 일정 네트워크 분석 기법이다. 그래서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다. 활동을 정의하고 순서를 배열하고 기간을 산정하고 전진 계산과 후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주경로 분석을 한다. 요 절차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주공정법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 여기 다 써져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만 볼게요. 자, 여기가 4일째 끝났으니까 B는 5일에 시작하는 거고 7일에 끝났고 B는 5일에 똑같이 시작해서 9일에 끝났죠. 하지만 C는 이게 8일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얘도 끝나야 되니까 10일에 시작하고 그래서 12일 날 끝나고 얘는 10일 날 해서 16일 날 끝나고 F는 13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더 늦으니까 17이 된다. 그래서 20주 경로는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20, 0, 17, 16, 0, 19, 0, 5, 4, 0, 1 여기 토탈 플롯이 0인 데가 주경로이니까 주경로는 토탈 플롯이 0인 거고 그래서 후진 계산을 할 때 얘는 16인 거고 아까 16 빼기 12는 4 여기는 4 더하기 12니까 14 얘는 13 빼면 6 더하면 11 아까랑 계산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토탈 플롯은 6일인 거고 자유여유는 이거 빼기 1 그러니까 2일이다. 보면은 총 여유는 6일 그 다음에 B의 자유여유는 10 빼기 7 빼기 1은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그 이런 문제를 조금 풀어보다 보면 생기는 짬밥인데 보통 이렇게 표를 주어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를 감안하고서 내가 개념들을 그냥 그리면 돼요. 아, 요렇게 대충 이렇게 가겠구나. 막 요것도 물론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리고 답을 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야. 막 B 여기다가 D에 넣고 막 화살표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와. 이러면은 보는 사람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사람이 약간 눈에 잘 들어오게 쓰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것 또한. 보통 이렇게 나오니까, 아, 뭔가 요 느낌을 살려서 답을 쓰면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있으면 그나마 좀 쉬우실 거예요. 그다음에 ISP, ISMP, 구판. 뭐 개념은 어려운 건 없죠. ISP는 청사진을 그리는 거고, ISMP는 그 ISP를 통해서 도출된 어떤 전략 과제들에 대해서 실제로 수행할 수 있게끔 제안 요청서 단계까지 도출하는 활동을 ISMP라고 한다. 대상은 이렇게 모든 거, 그냥 뭐 구축 사업, 구축, 재구축 사업 모든 거. 제외가 중요하죠. 제외.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여기에 이제 빠졌는데 여기가 이제 이게 들어간 거죠. 소규모 정보 시스템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에서의 중요한 내용은 ISP, ISMP 실익이 낮은 소규모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의무를 면제하는 것, 면제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검토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 및 자원 투입을 절감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의무가 면제가 된다. 뭐 누군데 이게 소규모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뭔데 하면은 총 구축비 20억 원 미만의 구축 재구축 사업이 소규모 정보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게 절차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아무튼 뭐 새로 나온 거니까 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시험에서. 그다음에 이제 ISP와 ISMP의 각 단계별 활동. ISP에서의 단계는 환형, 정, 목, 통이고 아무튼 그다음에 이 활동들도 최소한 두 개씩은 암기해 주셔야 나중에 답 쓰실 때 쓸 게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총 구축비 산출. 이거는 꼭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ISMP는 책방 업종이고 여기도 활동 한 두 개 정도씩은 암기해 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 분리발주 가능성과 제한 요청서 RFP 요거는 두 개는 꼭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단락에다가는 검토를 위한 어떤 항목 4, 7, 6, D 실시 중 4기 요 정도는 암기해 주셔야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 주간모의고사 하고 지성기술사님 한 다음에 그다음에 네, 7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정전 나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극한 상황이 있었을까 싶기도 해가지고 뭔가 그 어두침침한 데서 막 쓰고 계신데 막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몰래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나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진짜. 네? 그래서 좀 나중에 좀 힘드실 때 그거 보시면서 위안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번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좀 쉬운 문제였거든요. 원래는 여기 약자를 줘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예, 일부러 뺐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6가지는 무조건 이제 키워드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레스트나 레스트 풀이나 레스트 풀은 레스트를 잘 준수하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를 뜻하는데 어쨌든 간에 레스트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럼 일단 HTTP 기반이다. URI, 그 주소로 호출하잖아요. URI, 그리고 포스트, 겟, 풋, 딜리트. 이 아직도 이거 네 개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여섯 개는 이제 기본 키워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소를 지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API다, API다, 오픈 AI API다 이러면은 그 오픈 AI 주소를 일단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소가 있다, URI가 있다라는 거고 HTTP 통신을 통해서 해당 자원을 관리하는 아키텍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구조를 호출을 하고 여기 스테이트리스 뭔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그제서야 이제 응답을 하잖아요. 자, 요게 이제 스테이트리스. 그리고 이제 캐시. 이제 뭐 어떤 특정 요청을 한 거가 과거에 캐시 기능으로 갖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응답 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스테이트리스와 캐시어블 이렇게 두 가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REST API 그리고 백엔드 단 서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get, put, post, delete 이 기반으로 요청을 하면 리퀘스트가 들어가고 리스폰스가 오고 이제 저희가 통신하는 그런 언어, JSON, XML, HTML 이런 걸로 이제 기반으로 우리가 응답된 결과를 볼 수가 있다. 네. 그 그림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네. 나머지는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et, post, put, delete, URI 그리고 아까 스테이트리스, 캐셔블까지 그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레스트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레스트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 레스트풀이라고 하고요. 레스트는 기본적인 아키텍처 스타일을 말한다.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코프 시한 원칙, 객체 지향 설계 원칙의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부모 클래스가 선언된 곳에 자식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대입해도 문제가 없다. 네. 거꾸로 쓰신 분 계시더라고요. 자, 부모가 선언된 곳에 자식을 대입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상위 개념은 하위를 포함하잖아요, 당연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그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잘 그리셔야 되는데, 박스가 둥글지가 않다. 여기가 이런 둥근 네모가 아닙니다. 각진 네모다, 각진 네모. 자,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 네, 플러스 기호, 그리고 여기 화살표, 필선, 점선. 네, 이런 정도는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그림 다시 한번 디테일 챙겨가지고 이런 부분이 6점이냐 5.5점이냐 예, 갈리는 포인트입니다. 요게 다이어그램이.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얼마나 잘 충실히 그렸는가 중요하고 당연히 사용이 클래스, 하이 클래스, 오버라이딩. 자, 계약 유지에서 여기 메서드의 전제 조건과 후속 결과를 하이 클래스가 유지를 한다. 요 문구, 네, 요 문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과 후속 결과. 네, 그래서 프리 컨디션, 포스트 컨디션. 네. 그래서 당연히 호환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기법이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두 가지. 네, 호환성과 일관성, 그리고 오버라이딩과 계약 유지,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부모 클래스 또는 자식 클래스라고 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MSA에서의 API 게이트웨이. 자, API 게이트웨이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MSA의 개념을 쓰는 거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잘 시도하셨는데, 물어본 거를 개념으로 넣어주셔야죠.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뭐냐, 대체.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서비스를 내부에서, 네, 내부에서 처리가 가능한 API 형태로 변환 전달하는 게이트웨이다.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거를 백엔드에서 어떤 백엔드를 호출할지 디스커버리라고 했잖아요. 디스커버리. 네, 발견하고 그죠?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그 다음에 리턴될 결과를 다시 반환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요청,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확인,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지시, 반환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로 나와야 되는데 예, 그냥 뭐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이런 모호한 단어들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약간 지금 정의에 얘를 설명하기 위한 이런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빠지지 않았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되게 모호하게 뭘 관리하기 위한, 뭘 하기 위한인데 그 앞에 뭐뭐 위한이 이런 것들이 정확한 키워드들이 필요하다. 요청,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지시, 반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키워드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림. 예, 모바일 디바이스, 웹 브라우저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이쪽에서 많은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형태로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안, 라우팅, 그 다음에 트랜잭션, 트랜슬레이션, 요 세 가지 기능, 그리고 MSA가 이렇게 서비스 단위별로 분리가 되면서 폴리그라 DB까지 이런 형태로 아키텍처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예, 세부 기능 보시면 보안, 당연히 인증 인가된 것만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기능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고, 암호화 통신 지원, 로깅, 그 다음에 로드 밸런싱, 서비스 매칭이나 디스커버링, 이게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케스트레이션과 뭐 HTTP 제이슨 기반 프로토콜 변환해준다. 네, 요 정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키텍처 평가 기법. 이 아탐하고 시이밤 기본적인 거 두 가지를 이제 비교로 물어봤죠. 비교로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핵심 키워드 위주로 좀 가져가면 네, 여기 소개와 조사와 분석, 테스트, 보고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 네, 소개와 보고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뭘 지금 더 쓸 것인가? 여기 5번. 품질 속성 유틸리티 트리 작성. 아, 일단 그리고 여기 예, 트레이드 오프. 요게 핵심 키워드가 트레이드 오프. 트레이드 오프. 그래서 품질과 비용이 트레이드 오프 되는 관점까지 이제 확인을 한다. 그리고 품질 속성 유틸리티 트리를 작성을 해서 브레인스토밍과 시나리오 우선순위를 결정을 한다. 그다음에 반복해서 예, 보고를 한다. 요 순서 디테일까지 다시 한번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 자, 그리고 C밤은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뭐 계속 반복하고 있죠. 여기 예, 비용 효용 반응값 곡선 예, 요거 그 다음에 전체 이익 계산 그리고 ROI 계산 및 순위 결정 이 세 가지
그래서 시나리오 결정, 효용 반응값 곡선 작성, 전체 이익 계산, 그리고 전체적인 적분법 선정과 검증. 요 핵심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십시오. ROI, 전체 이익 계산, 효용 반응값 곡선 작성. 자, 그래서 비용과 이익 기반이고 품질 속성 기반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탐의 이익과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고려를 한다. 시밤이 그렇죠? 그리고 상충 관계를 고려를 한다. 그리고 9개의 평가 절차, 4개의 평가 단계, 여기 품질 유틸리티 속스트리를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주요 요소. 그리고 효용 반응값 곡선 여기까지. 네. 다시 한번 비교 포맷으로 요거 눈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3단락은 추가적으로 ADR과 RED, 네, 이 어떤 걸 더 중요한다, 응집도 기반이다, 뭐 설계 초반에 한다 이런 거 이제 저희 도메인 강의할 때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색적 테스팅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험, 네, 전문가의 경험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수행하면서 휴리스틱, 점진적으로 반복적 개선이에요. 휴리스틱 기반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경험과 휴리스틱 기반의 테스팅, 이 키워드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 기반이고 반복적 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스트 방법론 자체가 뭔가 모호한 거예요. 이 방법이 없을 때 그러면은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가면서 점진적으로 반복해 나간다. 네, 그 부분이 되겠고 하방 노디. 네, 여기에서 가장 이 뒤에 차터, 요 박싱, 타임 박싱, 이게 중요합니다. 타임 박싱.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시간도 안 정해놓고 막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차터는 목적과 범위와 대상을 기록을 하고 그다음 미션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행 시간을 지정한다. 타임 박싱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테스트 노트, 기록을 남기는 수단, 그리고 세션 시트, 결과물, 네. 그리고 요약 보고, 디브리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방 노 D, 그 D에서 D가 이 디브리핑이다. 네. 그 리뷰를 진행해서 뭔가 다시 부족하다고 한다면 다시 점진적으로 계속 더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가는 그런 방법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험 기반, 휴리스틱 기반, 그리고 사방노디 이렇게 키워드 기반으로 다시 한번 가져가시고 CMMI 3.0. 자, 여기에서 인테그레이션 요거. 네. 대시한 모델인데 저라면 인테그레이션을 보는 순간 뒤에다가 통합 모델이라고 적을 것 같아요. 당연히 통합 CMM을 통합했다는 또 그때 도메인에서 제가 도메인 강의 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예, 통합 모델이다. 그래서 뒤에 단어를 보면 여기 매추리티 모델 인테그레이션이잖아요. 통합 모델이고 자 조직이란 말이 시작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의 성숙도 레벨을 진입하기 위해서 성숙도 다시 한번 조직의 성숙도 활동들을 제시한 모델 통합 모델이다. 자 그림 보시면 이쪽에 왼쪽에 여기 카테고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통합 모델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카테고리, 그다음에 캐퍼빌리티 에어리어, 파케 프레프예요. 프랙티스 그룹, 그다음에 레벨, 그다음에 프랙티스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외울 때 카, 케, 프, 레, 프 이렇게 외우십니다. 카케 프레프.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레벨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N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프랙티스가 달성이 되는 순간 레벨이 이제 달성이 된다. 이런 구조로 그러셔야 됩니다. 이 구조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CMI 3.0은 카케, 그다음 프랙티스 그룹이 있고 레벨이 아래 프랙티스를 포함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카케 프레프 여기서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거 볼 시간 없습니다. 카케 프레프 꼭 가져가시고 예, 여기 이제 하위적으로 뭐 프랙티스 12개, 공통 프랙티스 영역 17개, 뭐 이렇게 14개 이런 거 이제 요거 숫자 그리고 도메인 네, 요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네 가지는 이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는 일단 여기서 doing, managing, enabling, improving 이 네 가지가 있다. 그리고 doing은 품질 솔루션 생산 및 제공, 그 다음에 managing은 계획하고 관리, 이행을 계획하고 관리, 그 다음에 이행을 지원, 그다음에 성과 향상과 유지.
improving. 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구성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코코모 요거는 오늘 선택하신 분이 아예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코모 보시면 이 일단 코코모 1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이 1이 이 LOC 기반입니다. 라인 오브 이거 뭐죠? 코드? 네. 그래서 코드의 라인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얘의 어떤 이 시스템의 유형에 따라서 기본 뭐 그다음에 뭐 발전형 뭐 이런 얘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맨먼스나 기간을 산정하는 공식이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맨먼스가 나오고 기간이 나오면 이거에 대한 코스트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원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코코모고 코코모 2는 예, 이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객체 지향이나 CBD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1950년대라고 그랬나요? 여기 제가 연도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규모하고 비용 동인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 놓고 이 계산을 하는 수학적인 모델이다. 수학적인 모델. 자, 그래서 여기 현대적 소프트웨어 개발론로, 그러니까 객체 지향이죠. 객체 지향이나 CBD 방법론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비용, 일정, 인력 등을 예측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이다. 네. 그래서 이 히스토리 다시 한번 보시면 코코모 1은 LOC 기반이고 이 시스템 복잡도에 따라 가지고 멤머스랑 기간을 산정해서 원가를 측정을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코코모 2가 나왔고 코코모 2는 17개의 비용 동인과 5개의 규모 동인을 가지고서 복잡성을 측정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PM 사이즈 EM 여기 요 세 가지 요 공식 다시 한번 노력 추정 방정식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규모 인자하고 아까 비용 동인 이 두 가지 가지고서 지금 측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규모 인자 프로젝트의 이전 경험, 유연성, 그다음에 해결성, 팀의 역량, 성숙도. 자, 다 보시면 이 개발과 관련된 경험과 얼마나 개발 프로세스가 유연한가, 팀의 역량과 뭐 프로세스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원가가 산출이 되는 이 측정 요소에 따라 가지고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비용의 어떤 규모의 소프트웨어의 규모나 프로젝트의 규모에 인재를 주는 값들이고 비용에 따라서는 제품에 대한 특성, 하드웨어 특성, 팀 특성,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핵심 키워드. 코코모 2가 나오겠죠. 1은 너무 옛날 된 모델이고, 코코모 2가 나올 텐데, 이 노력 추정 방정식, 그리고 규모인자 5개하고 비용동인 4개, 요거 가지고서 계산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응용 초기 설계가 있다. 네. 세 개에 따라 가지고 조금 뭐 공식이 좀 다르긴 한데 요 유형까지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교시는 네, 리페토링과 디자인 패턴. 네.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디자인 패턴은 안 그래도 아무래도 이 디자인 설계잖아요. 설계 디자인을 한다. 시스템 설계를 한다. 할 때 어떤 초기 단계에서 하는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 한마디로 이 개발자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개발을 막 하다가 결국은 이 디자인 패턴, 이 생구행으로 돌아오더라. 이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여기 없네요. 네. 이 BP 오늘 BP라는 말을 쓰신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쓰신 분이 계신데 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설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뭐 형식적인 방법 아니면은 경험적인 솔루션 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패턴대로 하는 게 가장 좋다 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리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다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내지는 뭐 운영하기 이전에 테스트한 단계에서 이거는 도저히 코드가 뭐 가동성도 너무 안 좋고 모듈화도 안 돼 있고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패턴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뭐 운영 유지 보수 단계까지 쭉 이루어진다라고 본다면 리팩토링은 조금 더 작은 영역에서 이 SDLC 상에서 이 뒤쪽 운영 유지 보수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디자인 패턴 저희가 배우셨던 것처럼 뭐 이 생구행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리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예, 소프트웨어 이해성 유지 보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드 스멜, 코드 스멜을 제거해서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유지보수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move, extract, push down, inline, pull up, 그렇죠? 근데 replace 뭐 등등 해가지고 기법들을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통점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성능 개선, 그 다음에 뭐 표준 향상,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실패에 대해서 뭐 실패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뭐 변대를 한다던가, 그리고 생산성, 3R, 안정성 이런 거 다 좋은 얘기 다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이점, 비교 포맷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은 일단 시점, 설계부터 구현부터 운영 유지 보수 단계에 좀 범위가 넓죠. 그리고 리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운영 유지 보수에서 예, 잘못된 코드나 뭔가 배드 스멜이 발생하는 그런 코드는 고쳐줘야 된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체가 설계자, 개발자 위주고 여기는 운영자 위주다. 그리고 생구행, 그다음 move, extract, inline, rename 세부적인 기법이 들어갔고요. 방법론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관점 다시 한번 개발자 관점에서 경험 기반으로 모델링을 한다. 사용자 관점에서 변화 없이 성능 품질 향상을 시킨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팩토링이 조금 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 SDLC 상에서 범위가 넓다. 그리고 디자인 패턴이, 그리고 리팩토링이 조금 더 운영 유지 보수 단계에서 예, 그 고쳐 나가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 테스트, 요거는 어 저희 기출이죠. 기출이고 그 점진과 일단 비점진에 대해서 차이를 보시면 이 비점진적은 사전에 통합해서 한꺼번에 한다. 빅뱅이다. 소규모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점진적으로 한꺼번에 그냥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시스템이 크면 그게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단시간에 하는 대상을 가지고서 사전에 모든 컴포넌트를 통합해 놓고 한꺼번에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고, 그렇죠? 대신에 여기에 단점이 있죠. 이게 한 번에 하다 보니까 만약에 오류가 난다. 그럼 어떤 모드에서 나는지 위치 파악이 어렵다라는 거고, 점진적인 통합 방식은 모듈 단위다, 모듈 단위. 모듈 단위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면서 테스트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모듈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알기가 쉽고, 완벽히 예, 테스트할 수 있다. 거기서 이제 파생된 게 상향식 통합하고 하향식 통합입니다. 그래서 점진과 비점진이 있고 여기 안에 상향과 하향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상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향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톱이 필요하다. 결국은 이 출제자는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 이거를 잘 쓸 수 있느냐라는 거고, 일단 하향식 통합. 하향식이니까 탑다운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모듈 1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래 하위 구조를 이루고 있는 모듈들이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로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간단 딸랑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단 뭔가 그래도 이렇게 트리 형태로 그려주면서 여기 밑에는 또 뭐가 있다. 이렇게 그려주면서 밑으로 간다. 하향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해 나간다라는 하향식 통합. 그리고 상향식 통합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서부터 위로 간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최하위 레벨 모듈부터 컴포넌트 위쪽 방향으로 제어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구축하는 테스트다. 당연히 거꾸로 하향은 거꾸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버텀업, 이거는 탑다운 이렇게 되고 그때 지원하기 위한 게 드라이버하고 스톱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합친 걸 뭐라고 그러죠? 하네스라고 하죠. 하네스. 테스트 하네스. 자, 그래서 테스트 하네스는 드라이버와 스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드라이버는 상위 컴포넌트가 없는 경우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골프에서 드라이버를 치면은 티에다 올려놓고 위로 치잖아요. 위에가 없다. 요거 생각이 안 나시면은 골프 드라이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드라이버 칠 때 올려 쳐야 되는데 상향 타격해야 되는데 위에 컴포넌트가 없는 경우에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반대는 이제 아래 컴포넌트가 없을 때 스톱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향 테스트를 할 때 얘가 없으니까 얘를 구성해 놓는 게 얘가 드라이버. 하향 테스트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향식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없으면은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된다. 더미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테스트 스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중단 배포. 여기서 오늘 함정을 뚫어놓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보통 롤불카 이렇게 많이 외우거든요. 롤불카? 근데 제가 일부러 불롤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역시 오늘도 낚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거꾸로 쓰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외우시네요. 롤링이라고 하면은 롤링이 순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블루그린에다 롤링을 또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혹시 그렇게 하진 않았나. 제가 일부러 한번 함정을 펴놨고, 자, 그 다음에 섀도우 요거 한번 이제 유추해보셔라. 이런 거 연습을 좀 해보셔라. 그래가지고 약간 타겟형으로 낸 문제고요. 당연히 가나다는 잘 아셨겠죠. 예, 많이 공부를 한 거니까. 그리고 이 섀도우까지 좀 추가적으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뭐 모르셨더라도 지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사달라고 해도 제가 뭐 추가적으로 내가 인사이트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까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무중단 배포는 어쨌든 간에 다운타임이 발생하는 걸 최소화하면서, 그렇죠? 그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롤링, 이 원래 블루그린부터 물어봤는데 블루그린부터 보시면은 로드 밸런싱이 있고, 그렇죠? 올드 버전, 뉴 버전, 그리고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포 후에는 U 버전으로 로드 밸런서가 이렇게 경로를 바꿔준다. 블루 그린이고, 롤링은 순차적으로, 그렇죠? 올드 버전, 뉴 버전에서 뉴 버전이 점점 더 예, 확대되는 거죠. 네. 점진적 교체. 롤링은 점진적 교체입니다. 그리고 블루 그린 배포에서는 여기 모든 트래픽을 전환한다. 모든 트래픽을 한 번에 일괄 전환. 네. 그래서 일괄 전환이 키워드고, 롤링 배포는 점진적 교체. 자, 그리고 까나리는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90에서 10이었다가, 그렇죠? 12에서 90이었다가 100이 됐다. 뭐 또는 10이었다가 U 버전이, 그다음 U 버전이 20이었다가, 그다음에 100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순차적? 뭐 약간 뭐 이것도 점진적이란 말이 맞긴 한데, 뭐 순차적 내지는 퍼센테이지, 그래서 이제 제공 범위를 늘려나간다. 범위를 늘려나가면서 모니터링과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잠재적인 문제상을 미리 발견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10%만 딱 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초기에 뭔가 알 수가 있겠죠. 결국은 여기에서 다 로드 밸런싱 기술이 들어가면서 부하에 대한 분산을 해주면서 트래픽 약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간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섀도우입니다. 섀도우. 자, 섀도우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뭔가 이제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가려져 있다. 네. 그럼 가려져 있으면은 섀도우 복싱이라고 하잖아요. 섀도우 복싱. 내가 아무리 혼자 막 복싱을 해도 타격감을 주질 않아. 내가 혼자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약간 이런 느낌인데, 서비스를 콜링을 하면 메인 서비스가 있고 섀도우 서비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섀도우 서비스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얘는 리턴이 오지 않는다. 메인 서비스가 그대로 요청을 하고, 섀도우 서비스는 여기에서 들어온 어떤 요청에 대한 인자값들만 저장하고 있다가 뭔가 그대로 복제를 해서 나중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프로덕션 버전과 새로운 후보 버전 이제 섀도우에 보낸다. 그럼 얘를 가지고서 뭐 별도로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메인 서비스는 영향을 주지 않고 그거 그대로 하고, 이 섀도우 서비스는 실제 요청한 요청자한테 이게 가지 않아요. 이게 가지 않는 겁니다. 주황색 요 범위가. 자, 그래서 메인 서비스와 섀도우 서비스를 분리를 해놓고 메인 서비스는 그대로 서비스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시간의 어떤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섀도우 서비스로 들어왔을 때 추가적으로 그 백단에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이게 잘못 만들어졌는지 어떤 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그 배포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인공지능 쪽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섀도우 디플로이먼트. 네. 그래서 이 테스트 어떤 그 인공지능에서 이렇게 퓨처라고 하잖아요. 인자값. 퓨처. 이 퓨처가 있는데 이게 막 바뀔 때가 있습니다. 바뀌면 모델이 잘 지금 동작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뒤에서 봐야 되는데, 이럴 때 실시간에서 받는 그런 퓨처가 바뀌었을 때 기존 모델은 잘 동작을 하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뒤에서 혹시나 내가 빠진 건 없는가 추가적으로 볼 때 AI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디플로이먼트 모델이니까 요거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매 주차 한 개씩 좀 끼워 넣어 볼게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뭔가 내가 세 개는 알고 하나는 모른다. 그래도 그럴싸하게 좀 쓰고 싶다. 그럼 섀도우를 생각을 하고, 섀도우는 뭔가 가려져 있으니까 일단 가려놓고, 하나는 가려놓고, 가리지 않은 걸 하나 해놓고, 자, 요청을 하고, 뭐 오면은 가리지 않았으니까 오겠죠. 그 다음에 가린 거는 안 온다. 섀도우가 되니까 여기서 안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연습을 한번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배포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면 좋겠다. 네, 사달락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